오늘의 썰과 사연 시작합니다. 국밥집에서 피어난 사랑. 이게 무슨 봉창 뜯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저의 인생 첫 에스파트너를 만난 곳이 국밥집이에요. 꼬릿한 냄새가 가득한 국밥집이라는 단어와 에스파트너라는 섹시한 단어의 괴리감은 오늘 뜬 저 보름달과 같이 한참 멀지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낡은 피아노 마냥 먼지 쌓인 추억이지만 이것도 추억이라고 조금씩 쌓인 먼지들을 치워서 썰을 풀어볼게요. 20대 중반, 군대를 제대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며 이 일 저 일 해보면서 사회 경험을 쌓아가던 즈음. 풋내나는 여름날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명확히 나진 않지만 저는 아는 형님과 만나 시내 어느 한적한 가게에서 꼴사납게 술을 푸고 있었어요. 형님과는 띠동갑 이상의 차이여서 삼촌이라 부르는 게 맞는 사이지만 편하게 형이라 부르라 해서 형님이라 불렀어요. 당시에는 아는 게 없으니 사회에서 먼저 나가 자리 잡은 형님들과 술 마시며 듣고 보고 배우던 시절이었지요. 제가 인테리어를 배워볼까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좋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술잔 기울이면서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응, 여보. 형석이랑 땡땡 근처에서 술 한잔 하고 있어. 여보도 친구랑 여기 근처라고? 친구랑 여기라고? 라는 말에 갑자기 뭔지 모를 미세한 흥분이 느껴져 동공이 커지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초롱초롱한 나의 눈빛을 형님이 알아챘는지 한번 쓱 웃어주고는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왠지 형수님하고 형수님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여보 친구는 괜찮겠대? 그래? 우리야 좋지. 그래, 그럼 땡땡 포차에서 보자. 그리로 와. 형수님을 본 적은 없고 형님이 보여준 사진으로 봤었지만 기분이 묘하게도 친구분이 누구일지 무척 궁금했었어요. 우리는 마시던 술잔을 마저 비우고 계산을 마친 뒤 근처 포차로 발걸음을 옮겼고 포차 앞에 도착하여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있으니 곧 여자 일행분들이 도착했어요. 두 여성분 중 익숙한 얼굴은 형님의 사진을 통해서 본 형수님이고 옆에 계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친구분이었죠. 예쁘장한 얼굴이었어요. 형수님의 친구니까 30대 중반 정도인데 꽤나 동안이었고 형수님보다 훨씬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얼굴보다는 차갑고 시원한 겨울이 어울리는 듯한 하얀 피부색이었는데 당시에 이 여름날에 저렇게 새하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아마 치마와 옷을 까맣게 입어 더욱 돋보였나 봐요. 형석 씨 맞죠? 반가워요. 형수님이 쾌활하게 인사를 했어요. 여보 내가 얘기했던 형석이야. 여보보다 많이 어리니까 서로서로 말 편하게 해. 형석이 너도 인사해. 초면이지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형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대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형수님 친구분께는 누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형수님과 동갑이신 거죠? 네. 정영신이라고 해요. 말은 천천히 놓을게요. 그녀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포차에 들어갔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소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과 독대할 때는 퀴퀴하고 고리타분한 느낌이었는데 여자분이 둘이나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저야 솔로였으니까 나이 외모 상관없이 그저 여자인 사람과 대화만 해도 좋을 시기였던 거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되었고 형님이 들어가야겠다며 눈을 찡긋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형님의 찡긋거림을 이해하기엔 그때의 저는 너무 어리고 눈치도 없고 숫기도 없었네요. 형님과 형수님이 나가고 나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누님 이제 우리도 슬슬 일어나죠? 눈치 없는 제가 말했어요. 새하얗던 그녀의 두 볼이 술기운 때문인가 살짝 발그레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귀엽다고 생각할 때쯤 우리 한 잔만 더 할까? 그녀가 말하자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왜냐고요? 분위기는 좋았지만 저는 주량이 너무 적어 술에 취해서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에서 자고 싶은데라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저는 소심했었네요. 누님 어디로 갈까요? 생각과 행동이 다른 나. 형석이 너 잘 아는 곳 있어? 아마도 여기서부터 형수님의 친구인
누님과의 국밥집 사랑이 시작되었던 변곡점이 아닐까 싶네요. 풋풋하고 세상 물정 몰랐던 나는 판이 깔린 것도 모르고 작업하기 좋은 술집 놔두고 국밥집을 택했어요. 그래, 마무리는 술국이지. 누님, 그럼 요 앞에 국밥에 소주 한잔하고 가시죠? 이 대답에 그녀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녀는 짐짓 당황한 듯 보였지만 쿨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는지 알겠다 하고 저와 같이 국밥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할매 국밥. 상호에서부터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술국 한 그릇 놓고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셨고 몇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잔 두 잔 기울이면서 그녀와 무수한 대화를 나누었네요. 저의 성격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성격이다 보니 그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어버렸고 술병에 술이 줄어드는 구간만큼 우리의 인연은 늘어져만 갔어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치마에 술 마시는 내내 눈길이 가긴 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고 그녀는 국밥이랑 소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다면서 계속해서 홀짝홀짝 술을 마셨어요. 그래, 국밥만 한 게 없긴 하지. 이날 아마 저의 주량을 넘어섰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나네요. 새벽 3시쯤 되었으려나 도저히 졸음을 버틸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이제 너무 졸려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요. 꾸벅이며 말을 하자. 그래, 내 동생 얼른 집에 가자. 어느새 저는 그녀의 동생이 되어 있었어요. 누님 집은 어디예요? 이 근처야. 너무나도 졸렸기에 희망적인 대답이긴 했는데 그녀의 희망적인 대답과 달리 그녀는 삼보일배라도 하듯 세 걸음 가고 주저앉고 세 걸음 가고 주저앉고를 반복하더라고요. 꽤 걸어온 것 같은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님, 얼른 집에 가야죠. 집이 어디예요? 너 눈치도 없고 말이야. 그녀의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더라고요. 무슨 눈치요? 얼른 집에 가자고요. 저 피곤해요. 그녀의 원망을 듣고 눈치를 채기엔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지요. 나 너랑 자고 싶어.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 목을 휘어감더니 잠깐의 키스를 했어요. 눈치도 없고 말이야. 누나가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이렇게 해야 눈치채니? 그녀는 툴툴거리더니 내 손을 잡고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일반실은 없고 프리미엄만 있다는 모텔 사장의 말에 누님은 카드를 딱 내놓으면서 결제를 했어요. 그 와중에 역시 연상 누님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엘리베이터를 잡고 그녀와 저는 서로 어색하게 객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나자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녀가 농염하게 핸드백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같이 씻을래?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해서 볼을 꼬집어보고 싶었지만 이내 누나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이 순간까지 오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양이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상남자의 본능이 드러나면서 남자의 야성을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네요. 둘은 욕조 안에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원초적인 몸짓을 연출하며 한참 동안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밖으로 나와 침대에서 앞으로 뒤로 번갈아 가며 또 한 번 야성의 시간을 가지고는 둘 다 기절해버렸네요. 새벽을 넘어 해 뜰 때까지 술 마시고 마지막은 뜨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니 몸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11시에 퇴실콜이 왔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기에 대실 연장을 하고 오후까지 자고 일어나서 또 한 번의 격렬한 시간을 가진 후 같이 샤워를 하고 모텔을 나서며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이후 저는 그녀와 주말마다 약속을 하고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관광지 찾아다니고 맛집 탐방 다니면서 연인처럼 지냈네요. 저도 솔로고 누나도 솔로였던지라 나이와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놀러 다니면서 주말을 보냈던 거지요. 그런데 누나는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거나 일종의 남자친구처럼 대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남친보다는 가까운 동생으로 대하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형님과 형수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삼촌뻘인 형님의 형수님 친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모라고 해도 무방한 나이 차이다 보니 저도 동생으로 지내는 게 편하고 좋긴 했어요. 당시에 누나는 결혼 얘기까지 오가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한참 동안 힘들어했었다는 얘기를 형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를 만나는 건가 하고 생각했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다고 남친처럼 다가가기도 부담이 돼서 그렇게 동생으로 지내는 게 익숙하고 편하기도 했었네요.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 쾌활하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쓸쓸한 눈빛으로 변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갑자기 옛 남친과 그렇게 신나게 놀던 추억이 떠올랐나 봐요. 남친도 연인도 아닌 저는 누나의 기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꼭 안아주고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국밥집에서 마무리 해장하고 모텔로 향하는 에스파트너가 되어버렸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만남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만남 자체가 뜸해지고 제가 취업을 해서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 근래 전해 들은 얘기로는 아직도 솔로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좀 애매하게 연락이 단절이 되었던지라 그냥 추억으로 남길까 아니면 연락을 해서 안부라도 물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네요. 풋내기 시절 그녀에게서 맛보았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녀가 에스파트너로 좋았던 건지,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싹 텄던 건지 저 자신도 헷갈리는데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저의 풋내기 시절 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한번 글 써볼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아빠 때문입니다. 원래 딸들은 대부분 엄마랑 더 친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빠와 친합니다. 저는 아빠가 거의 다 키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엄마를 볼 때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원래 여자는 모성 본능이 있다고 배웠는데 저희 엄마를 보면 여자라고 해서 모두 다 모성 본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성애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빠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바람기가 많고 허영심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오랜 시간 동안 감내하셨어요. 저희 아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자신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엄마는 밤마다 항상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저를 열심히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아빠가 다 키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싫어서 아빠한테 엄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그래도 엄마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정말 살아있는 보살이 아닐까 자주 생각했답니다. 아빠의 이런 보살 같은 면은 바로 친할머니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친할머니도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유치원이 끝나면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고 밥을 해주시고 씻겨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속을 상당히 많이 썩이셨다고 해요. 바람은 물론이거니와 노름에 빠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계속 모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져요. 이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했는데 처음에 엄마가 아빠를 먼저 꼬셨다고 하네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이였는데 엄마는 숙맥이었던 아빠에게 먼저 접근을 했고 아빠는 그날 보러 엄마를 좋아하게 됐다고 해요. 사실 엄마는 그냥 하룻밤 정도로 생각했었고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부터 아빠가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애인 행사를 하려고 해서 귀찮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됐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고는 바로 결혼하자고 했다네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은 결혼했지만 저를 낳고 나서도 엄마의 바람개는 좀처럼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틈만 나면 집을 나갔고 심하면 며칠이나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공장에서도 별명이 구미호였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빠와 할머니가 어린 저를 키웠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저는 예민하고 잘 우는 애라서 키우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처음에는 엄마가 저렇게 밖으로 도는 것도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사실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밖으로 나아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를 낳고서 얼마 안 가 바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이혼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아직 어린 저를 엄마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라면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빠는 참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는 두 분이 이혼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엄마는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남자들이랑 노는 게 좋은 거지 굳이 이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빠랑 이혼을 해달라고 했을 텐데 엄마는 애인을 자주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돌아올 곳이 있을 때 바람을 피우는 게 그렇게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저는 엄마보다는 아빠와 더 친밀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언젠가 한 번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빠에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는 말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이건 너네 아빠도 대충 알고 있을 거라고 내가 너네 아빠 만났을 때와 너가 생긴 때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너네 아빠가 자꾸 결혼하자고 졸랐고 애를 내가 지울 수 없으니까 아빠랑 결혼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네 진짜 아빠를 찾았다면서 조만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나에게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내 아빠냐면서 모발대발했죠.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나마 아빠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빠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엄마가 여기저기 사고 친 게 많았어요. 아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싸우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기도 했고 그 뒷감당을 아빠가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너무 답답해서 아빠에게 왜 그걸 다 아빠가 짊어지냐고 따졌습니다. 아빠는 싫든 좋든 사랑하는 우리 딸의 엄마고 내 아내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빠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꼭 나와야 한다더라고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웬 아저씨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와 얼굴이 닮은 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아빠랑 안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작은데 아빠는 얼굴이 각지고 눈이 또렷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 얼굴과 닮은 아저씨가 앞에 있으니 왠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이 제 친아빠라는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내가 누군지 알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당찬 모습은 엄마랑 똑같은 것 같다면서 아저씨는 엄마가 공장에 다녔을 당시 공장장이셨대요. 엄마랑 한때 만나는 사이였지만 그 아저씨는 이미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고 그래서 엄마와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네요. 하지만 간간히 엄마를 추억하곤 했는데 어쩌다 우연히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아저씨는 만약 엄마가 저를 가진 것을 알았다면 엄마와 결혼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엄마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 아저씨는 사별을 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아내가 몸이 많이 약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유산만 5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몸이 약해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전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곤 꼭 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엄마 애인이긴 하지만 나쁜 분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느낌이 들었죠. 저희 아빠가 지고지순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뭔가 유머러스하면서 쾌활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왜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아저씨에게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행복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아저씨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엽다는 듯이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아저씨께서는 엄마랑 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싶으시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공장을 차리게 되셔서 돈이 많으시답니다. 어쩐지 엄마가 요즘 비싸 보이는 구두며 가방이며 착용하더라니 이게 다 어디서 난 건가 싶었는데 아저씨가 사주신 거더라고요. 저희 아빠한테는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신 값을 두둑하게 챙겨드리겠대요. 아빠는 아직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는 돈을 드리면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학이든 뭐든 하고 싶은 공부는 다 시켜주시겠대요. 제 얼굴을 보니 자기 딸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사실 저한테도 꿈이 있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미대를 가려면 학원비를 내야 했고 등록금도 비싸니까 제가 함부로 끌 수 있는 꿈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웹디자이너 일을 했어요. 사실 고졸 웹디자이너는 그닥 대우가 좋지도 않았거든요.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명문비대를 나왔거나 유학은 기본이었죠. 아저씨는 저에게 유학을 가고 싶다면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족이 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때 많이 욱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무시당한 적도 많았거든요. 나이가 어리고 대학도 안 나왔으니 회사에서는 항상 저에게 뭔가 잡다한 일을 시켰고 저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이 제 상사가 되는 굴욕도 겪었고요. 이게 다 대학을 안 나와서 이런 건가 싶어서 정말 서러웠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빠에게 한다면 아빠가 무척 속상해하실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굉장히 끌렸어요. 아빠를 생각하면 이래선 안 되는데 솔직히 너무 유혹이 컸어요. 아빠도 제가 잘 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더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아저씨는 저에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요. 아빠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됐든 너는 내 딸이 맞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아저씨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빠가 엄마를 만나지 않았다면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었죠. 왜 아빠는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고 있을까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아빠에게 몇 번이고 이혼하라고 해도 아빠는 괜찮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을 엄마 없는 애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셨죠. 아빠가 너무 좋지만 한편으론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아빠였다면 엄마를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했든가 아니면 엄마에게 제대로 따지면서 엄마가 잘못을 빌 때까지 본때를 보여주든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그저 자기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기만 하셨죠. 그런 아빠를 보는 순간 너무 답답해서 아빠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좋아? 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뱉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이미 쏟아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죠. 그 순간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간 문을 잠갔어요. 시간이 늦어서 자려고 하는데 거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죠. 아빠는 원래 10시면 주무시는데 그날은 새벽이 넘도록 거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얼마 뒤 아저씨가 저를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아직 생각할 게 많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저씨를 만나러 갔는데 대뜸 유학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뭘 준비해야 할지 저한테 어떤 학교가 맞는지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잘 준비해서 유학을 갔다 온다면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대기업 디자인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공부를 하고 싶었고 사실 아빠한테는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서 대학교를 안 가겠다 말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 형편에 제가 대학을 가게 된다면 아빠의 부담이 너무 커버릴 걸 알아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제 마음을 제 아빠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거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막상 나와보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대학에 가서 재밌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한테 유학을 갔다 오라고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까지 받고 오니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저씨는 사실 엄마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저 때문에 엄마와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사실 엄마 한 사람만 본다면 절대 재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너무나 마음에 드셨대요. 자기는 이번 생에는 자식 없이 살다가 가겠구나 싶었는데 자기랑 똑 닮은 딸을 보니 뭐든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아저씨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아빠도 그동안 너와 내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저씨가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 같았어요. 역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말이 청산유수였죠. 자기가 내 딸이 된다면 나는 너가 뭘 하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엄마가 한 번 와서 아빠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하셨대요. 처음에 아빠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 친아빠가 저를 위해서 유아기는 뭐든 다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저를 위해서라도 이혼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아빠는 그러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한테 못난 애비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거 다 안다면서 좋은 아빠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이곳에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저를 쉽게 포기할 줄 몰랐거든요. 왠지 모르게 심술이 나서 저는 문을 콱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마구 흘렀죠.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아빠는 그래도 엄마와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법원에서 그 아저씨 차를 타고서 바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날 아빠는 평소에도 드시지도 않는 술에 잔뜩 취해서 오셨어요. 혼자 포장마차에 가서 술잔을 기울인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짠하기도 했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했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어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학 잘 갔다 오라고 하셨죠. 사실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는데 아빠는 제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는 아빠의 팔을 베고 아빠의 가슴에 기대어 잤는데 이제 아빠가 많이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 거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묶어줬던 아빠. 자주 배탈이 나는 저를 위해서 쑥뜸을 뜨는 법을 배웠던 아빠. 제가 아파서 잠 못 드는 날이면 항상 옆에 같이 있어줬던 아빠. 제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아빠가 저를 사랑했던 만큼 사랑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이혼 후 아빠가 아저씨를 따로 만나셨대요. 아저씨는 아빠에게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대신 저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대요. 이제 저는 아저씨의 딸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아빠는 돈 같은 건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저 우리 딸만 잘 키워달라고 했대요. 비록 내 친딸은 아니었어도 정성껏 키웠다면서 앞으로 절대 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그저 저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달라는 당부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저씨는 저희 아빠 좋은 분이신 것 같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저는 나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유학가 있는 동안 아빠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떠나기 전 제가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결국 아빠와 저는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빠와 헤어졌다는 슬픔도 잠시 저는 정신없이 유학 생활을 해야 해서 많이 바빴어요. 부족한 영어 실력도 채워야 했고 디자인 공부도 해야 했기에 너무나 분주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배우는 게 재밌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빠를 잊어갔죠.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유학을 하고 오니까 느꼈는데 확실히 저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됐고 연봉은 제가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 배는 올랐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일이죠. 하여튼 제가
이제는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때때로 아빠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후 2년쯤 됐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고모였어요. 고모는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몰랐다고 했죠. 그리고 고모는 지금 아빠가 아프다고 아무래도 아빠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빠가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거냐고 하니까 아빠가 대장암 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모는 아빠가 절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아빠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으니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죠. 저는 당장 아빠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로 아빠가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동안 아빠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사실 저는 아빠를 보고 싶긴 했지만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빠를 외면했던 거였죠. 사실 아빠가 저를 피했다고 해도 저는 얼마든지 아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온갖 변명으로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아빠의 침대 옆 사람에는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동안 아빠가 풀지 못한 속내들이 가득했죠. 제가 유학을 간 날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거기에 제가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다는 말. 요즘 딸기가 제철인데 딸기를 좋아하던 제가 떠올라서 먹지도 않는 딸기를 사왔다는 말.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었는데 아저씨가 사진을 보내줬다는 말.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보면서 외로움을 삭혔다는 말 등등. 그렇게 옆에서 울고 있으니 갑자기 아빠가 일어나셔서 내가 여길 어떻게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동안 저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냐고 보고 싶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아빠는 한순간도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었대요. 하지만 제 행복을 위해서 꼭 참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만나게 돼서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나올 수 있다고 내가 무조건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라도 제가 아빠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빠의 병간호를 하게 됐어요. 엄마와 아저씨는 제가 잘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의 병간호를 하겠다는 말을 말리셨어요. 더 이상 아빠와 엮이고 싶지 않은 엄마는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하셨고 아저씨도 이건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절대 뜻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엄마에게는 그동안 엄마가 아빠에게 했던 나쁜 짓들을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러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말했죠. 그리고 아저씨한테는 아저씨가 내 친아빠라고 해도 나한테 있어서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날 사랑해주면서 키웠던 한 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분 모두 벙찐 표정을 지으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아빠를 지켜드리기로 결심했거든요. 아저씨가 제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고는 제 뜻을 꺾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전 그렇다면 치료비를 대드릴 테니 잘 모셔보라고 하셨죠. 그 뒤로부터 저는 아빠를 계속 돌보게 됐어요. 주위에서는 간호가 절대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빠는 20년이 넘도록 저를 돌봐주셨는데 지금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기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완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고 요즘에는 아빠와 함께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몰랐던 어렸을 적 제 모습을 아빠가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저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죠. 아빠는 한 번도 저를 키운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아기였을 때 아빠를 보며 웃으면서 졸졸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런 저를 보면 피로가 가셨다고 하네요. 누가 뭐라 해도 아빠는 하나뿐이죠. 우리 아빠요? 비록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아빠 곁을 지켜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와 제가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와 가끔씩 가는 모텔이었습니다. 화성 온천텔이라고 나름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유독 온천을 좋아했던 저희 커플은 그날도 데이트 겸 온천을 하려 온천텔로 갔습니다. 간단한 맥주와 야식 등을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들짝 놀래면서 이것저것 부족하고 안 사온 것들이 있다며 차를 타고 나가서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다녀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온 온천텔도 아니고 근처에 편의점도 있는데 억지로 저를 태워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성질도 나고 답답하기도 해서 짜증을 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는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 낯익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온천텔 카운터에서 나오는 남자를 보면서 빨리 오라며 그 여자가 말을 하는데 목소리도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남자와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니 남자는 아빠 회사 후배이고 여자는 제 엄마였습니다. 차에 타고 가려는 그 둘을 보면서 일단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차 앞에 섰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저를 알아보았는데 차 밑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 남자는 저를 아직도 못 알아보았는지 창문을 열고 비키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 비키고 서 있자 클락션을 몇 번 울리더니 소리를 치며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보다 안에 타고 있는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자식인 제가 모르는 부부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서운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손짓을 하며 내리라고 소리를 쳤지만 엄마는 계속 없는 척, 안 들리는 척을 하며 차 안에 숨어 있었고 그 남자는 저한테 뭐 하는 놈이냐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뿌리치며 계속 엄마의 이름을 불렸고 결국 그 남자에게 몇 대의 뺨을 맞았습니다. 정말 꾹꾹 눌려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오르면서 그 남자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숨어있던 엄마는 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을 때리면 되겠냐면서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저를 혼내시길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뒹굴다가 나온 엄마가 할 소리를 아닌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엄마가 아니니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볼 것이고 여기에 있는 CCTV며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들을 모두 받아둘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서 아빠한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리고 맞는 걸로 고소할 거면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고 만났던 아빠 후배이기에 그 집 딸도 친하고 집 주소도 알고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영상도 보여주고 상황도 설명도 드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그 남자는 괜찮다며 다 잊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차를 타고 도망갔고 엄마는 혼자 걸어서 온천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은 결국 온천은 하지 않고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을 여자친구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지내다가 집에 갔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를 대하는 엄마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서 말을 거시길래 한마디만 더 하면 곧장 안방에 가서 아빠한테 제가 있었던 사실과 가지고 있는 각종 영상들을 다 보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아무 말도 없이 제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런 날이 길어지자
아빠가 저를 불려서 엄마랑 싸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잘해주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편을 드는 아빠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엄마의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정리해서 엄마에게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테니 평생 아빠에게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맙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차를 하고서 집에 걸어가는데 주차장에서 그날 봤던 그 남자의 차를 보았고 차 안에 엄마와 그 남자가 앉아서 웃음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고 아빠에게도 그 남자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차 안에서 진하게 스킨십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포기하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길래 차 앞을 막아서서 아빠와 그 남자의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비키라고 소리치면서 차로 저를 위협을 하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여러 번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저는 끝까지 비키지 않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모두가 모여서 일은 커질 대로 커졌고 과거에 있었던 온천텔 사건까지 모두 공유를 하였습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가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엄마와 그 남자에게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면서 한마디씩 하셨고 그 남자 가족들은 더 이상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생각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보지 말자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더 이상 짐승 같은 연놈들이랑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면서 저를 부르시며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엄마는 집에 들어오셨고 제가 집에 있는지 모르셨는지 조용히 엄마 집만 챙기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시자마자 엄마의 인생을 이해도 못 해주냐면서 온갖 원망과 제 탓을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실시간 영상통화도 보여드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밤 늦게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셨고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용서도 고민하셨는데 끝까지 저에게는 원망과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다가 제 결혼식 날에 연락도 없이 예식장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배 아파 낳은 자식 결혼하는데 와서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하시길래 마음이 아팠지만 바쁜 틈을 타서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것을 잡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엄마의 정마저도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다가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에서 제 이야기라도 말하면 그나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30대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작년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만나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처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고 아내는 처제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일 이후 휴학을 신청해서 현재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면 언니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심심하면 제가 있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퇴근길에 처제와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집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보려 내려갔다고 생각하고서는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처제가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상태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 친구 모임 등이라고 하길래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기에 별다른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말리고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매번 만취해서 들어오고 필름이 끊겨서 전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은 못하였지만 처제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에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속옷 차림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길고양이 새끼들만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춥지 말라고 벗어주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얌전히 걸어온 것이면 다행이겠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사방팔방 까져서 들어왔고 벗어주고 나서 처제도 나름 추웠는지 이상한 박스랑 쓰레기들을 두르고 왔습니다. 그러니 온몸에서 악취도 나고 더러운 것도 묻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알아서 케어를 해주었을 텐데 아내는 없고 그렇다고 다 큰 처녀를 제가 벗겨서 씻길 수도 없고 안 씻기고 약을 안 발라주자니 상처가 덧날 것 같고 참 난감하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지만 차마 결정은 못 내리길래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못 볼 꼴 다 본 상황인지라 가볍게 샤워를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처제도 스스로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처음에는 아내도 처제를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더니 자꾸 반복이 되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제가 낮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퇴근하는지 저녁은 먹고 오는지 묻길래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역으로 처제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없다며 퇴근하고 집에 일찍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축구 경기도 있고 처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생맥주를 도착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직은 많이 미흡해 보이지만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바로 느껴지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치킨도 올라와 있었고요. 처제에게 저녁을 준비할 줄은 몰라서 치킨을 시킨 거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고맙기도 해서 겸사겸사 처제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진열장에 있는 양주도 꺼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제가 정신을 차리고 마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오르는 것 같더니 결국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술까지만 먹으라고 더 이상 술이 없다고 하였더니 본인 방에서 소주를 여러 병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먹다가 잠들겠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게다가 다음날이 주말이었기에 늦게까지 처제가 말썽을 피워도 다음날 회사를 안 가니 늦잠을 자면 됩니다. 역시나 술은 처제를 삼켜버렸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주사를 부리더니 이제는 저한테도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었습니다. 진상의 끝을 달리다가 피곤한지 자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충 정리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축구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저보고 절대 나오지 말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처제는 알몸으로 거실에서 누워 있었고 냉장고는 문이 열려 있고 카페트에는 오줌도 있었습니다. 처참한 거실 꼴을 보면서 할 말이 없더군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이 한가득 담긴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처제의 등짝 스매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치웠고 저는 오줌에 쩔어버린 카페트를 들고 대형 세탁기가 있는 빨래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아내 손에 이끌어 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가 주말에 올라올 때 가끔 같이 옵니다. 현재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아내랑 같이 있고 게다가 아내 숙소가 있는 곳이 많이 외지고 차가 없으면 나가기도 힘든 곳이라서 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예정인데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라서 황당한 제 사연을 남겨봅니다. 친구들한테 차마 못했던 말인데 사연을 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